자,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수업 때마다 첫 시간은 그 기존 기출문제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동안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한 2시간 안에 끝내고 나머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는데, 요번에는 오롯이 그 기출문제만 가지고 4시간을 할애해서 좀 저도 여유가 있고 같이 풀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별도로 좀 시간 마련하는 게 사실 좋은데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너무 못했네요. 자, 3교시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하수도법상에 정의하고 있는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이역 하수도 정비 계획. 그리고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오. 자, 요 문제는 기존에 여기다 제가 안 적어놨네요. 이거 똑같은 문제 출제됐어요. 102회였나? 그 똑같은 문제가 기존에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주면은 고맙죠, 그죠? 지금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마스터 플랜이죠. 마스터 플랜에 대한 내용, 유역 하수도에 대한 내용, 기본 계획에 대한 거 각각 한 페이지씩 써가지고 3페이지 쓰면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와주면은 고마운 문제인데, 그 얘기는 우리가 계획 쪽에서 기본 계획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든가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간단하게만 전개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그래도 한다 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나올 것 같은데 자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빼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나왔네요, 그죠? 대신 이제 묶어서 나왔습니다. 자, 국가하수도 종합계획. 우리가 기본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에 대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자, 마스터 플랜인데 1차, 2차가 이제 2차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차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차와 2차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2차 내용을 언급할 때는 1차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2차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그 부분을 보완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 내용이 들어가면 되고, 사실 그 안에 유역하수도도 나오는 건데. 자, 그리고 유역하수도에 대한 내용, 그죠?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계획, 목차에서 굵직굵직한 것만 정리를 해도 3페이지 안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안사항, 서론,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안,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문제죠. 특히 이 문제는 기존에 똑같은 기출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쉬운 문제였다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상하수도 사업 발주 방식. 자, 발주 방식과 기술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자, 이 문제는 발주 방식은 좀 좋습니다만, 기술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입찰 안내서에 대한 내용인데, 입찰 안내서에 대한 내용은 71회 출제가 됐고, 네, 발주 방식에 대한 거는 총 3번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그죠? 특히 여러분 현업에 있는 분들이야 매번 나라장터에서 받아가지고 매번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거 있고요. 또 발주 방식에 대해서는 재정 사업의 종류, 그 다음에 민자 사업의 종류, 그죠?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BTL, BTO 방식, 각각 방식별로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현업에 있을 때 그런
그 다루는 상식 위주로 이렇게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자, 어쨌든 좋은 문제나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용역사에서 하는 일, 그 업무를 그대로 그냥 문제로 낸 건데, 기술 제안서도 보면 기술 제안서 그 사업 안내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쓰라는 내용인데, 기술 제안서라고 하면 뭐 여러분 공법사나 또 설계사에 계신 분들은 수도 없이 뭐 맨날 하는 일이 이거니까 그죠? 많이 쓸 텐데, 기술 제안서에 들어갈 내용들 뭐 공법이면 공법에 대한 세 가지죠, 그죠? 그 효율, 그리고 유지관리성, 그 다음에 비용, 경제성에 대한 부분들 각각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을 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뭐 그 정도 선에서 쓰면 되는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 하수관로 악취. 하수관로 악취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수관로의 악취 저감 대책. 자, 악취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수 처리장의 악취에 대한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의 악취란 얘기는 결국은 포집을 해서 그죠? 탈취 시설로 가서 결국은 탈취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재고 공정에 대한 내용인데, 하수관로에서의 악취 얘기는 다르죠. 하수관로에서 나는 악취를 다 우리가 포집을 해가지고 거기다 뭐 스크러버를 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하수관로 악취는 기본적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기출문제 보면은 정화조 및 하수관로 악취가 105회, 그다음 물바지에서 악취가 78회 각각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수 처리장 악취에 비해서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하수 광고에서. 그래서 최소 유속을 확보하든가.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수 광고에서 악취가 난다는 얘기는 불량 광고라는 얘기죠. 그죠? 유속이 안 나오거나 역경사라거나 또는 안에 뭐 관통이 되고 있다라든가 장애물이 있다라든가, 그죠? 이런 광고가 악취가 나는 거니까. 자, 보면 그래서 최소 유속이라든가 역경사, 이음 불량 관로에 대한 대책, 거기 이제 개보수한 방법이라든가, 그죠? 자, 그렇게 해도 악취가 날 수 있는 데는 세척, 준설 등의 방법,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수 광고 개보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 다루는데 그 내용 위주로 해서 쓰면 되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인터넷 뒤져보면 나올 텐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 중앙대에서 우리 시설기준 쓰신 분이죠, 박경 교수가 했던 연구 중에 세척 방법을 특히 이렇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하수 저리조가 있죠. 저리조 물을 주기적으로 와싱을, 거기서 물을 공급해서 와싱을 하는, 물을 흘려주는 거죠. 이렇게 쭉 한 번씩.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연구한 내용도 있는데, 그런 거 참고해서 그런 내용도 좀 추가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상수도 도수관 부속 설비. 자,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이죠. 요 이제 이송 때 저 부속 설비에 대한 내용 다루는데, 부속 설비 일단 종류가 많다. 도수관에 들어갈 부속 설비들, 우리 도수관부터 해가지고 쭉 송수관, 배급수관까지 해가지고 들어갈 설비들이 쭉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밸브, 펌프, 그죠? 뭐 신축 이음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계측 장비들, 그죠?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고, 유량계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각각에 대해서 접합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배수 설비, 그죠? 뭐 쭉 나열해 보면 상당히 많은데, 자, 그런 것들 쭉 나열하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부속 설비들의 목적, 그리고 설치 시 고려사항, 그 안에는 위치, 어디다 설치하는 애냐, 그죠? 이런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쭉쭉쭉쭉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작성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5번째. 스마트 하수도 기술과 일반 하수도 기술. 자, 스마트 하수도. 또 나왔어요. 그죠?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1교시 했던 내용 참고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매뉴얼 참고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스마트가 이번에 2번 나왔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뭐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스마트 뭐 상수도 하수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뭐 수업 시간에 이번에는 좀 시험 우리 그 답안 작성 요령 위주로 가니까 이번에는 뭐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좀 다룰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6번째 정수장의 플록 형성지 설계 시 준수사항 플록 형성지에 대한 내용. 자, 이거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죠. 3번 출제가 됐는데 플록 형성지의 설계 기준에 대해서 G값, GT값, GCT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유입부 설계 요령 그죠? 그 균등분배할 수 있는 설계 요령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수업 시간에 강의 노트에도 그 내용 쭉 있을 겁니다. 그 위주로 쭉 답안 작성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2번과 5번. 5번 요게 조금 난해한 문제죠. 그죠? 준비를 안 하면 좀 쓰기 어려운 문제고. 발주 방식 요거. 요 정도 빼고는 뭐 크게, 이거 뭐 다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 부속 설비도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 악취에 대한 거는 뭐 아까 앞서 그 개보수에 대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면 될 테고. 그래서, 역으로 저는 2번보다 3번이 좀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2번이 더 어려웠었나 보네요. 자, 이것도 그래서 4문제를 우리가 골라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자, 4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계산 문제 거의 안 나오는 추세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계산 문제를 좀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계산 문제는 뭐 준비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출제위원한테도 물어보니까 공단에서는 계산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출제위원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것 같아요. 보면.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안 나올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도 계산 문제가 있어도 계산 문제 준비 안 한 분들 많았어요. 어차피 그죠? 계산기 없는 분들 많고. 계산기 갖고 계세요? 예? 없죠. 그 계산기 뭐 다들 한 30년 이상 묵은 그런 계산기 갖고 계시죠, 그죠? 시험 보려면은 그 공단에서 규정하는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계산기가 거기에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 기종에 맞는지. 안 되면은 계산기부터 사야 됩니다. 요즘 계산기 얼마 안 하니까, 그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공대생들은 계산기 맡기고 술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맡아주지도 않죠, 그죠? 요즘 핸드폰 맡기고 먹어야 되나? 그걸 떠나서 요즘 대학에서 계산기도 안 사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학 계산기도 필요하고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맨날 이제 안 쓰다가 공학 계산기 안 쓰다가 이제 쓰려고 하면은 버튼이 안 눌립니다. 손가락이 굵어서 가지고 버튼이 안 눌려요. 그 문제만이 아니라 공학 계산기를 대학 때는 좀 썼는데 사회에서는 거의 마트 계산기 수준으로 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쓰지. 가끔 루트 정도, 자승 이 정도만 쓰지. 그 이상의 기능을 안 쓰죠, 그죠? 기술사 시험에서 그 출제되는 계산 문제를 풀려면 그 정도만 가지고는 못 풉니다. 계산기에 보면
데이터 쭉 행렬로 넣어가지고 거기서 기울기 값 구하고 그 절편값 구하고 즉 최소자승법을 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요. 계산기에.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있습니다. 아주 옛날 것도 다 있어요. 그 기능을 쓸 줄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한 5점이 있다. 그럼 여기 추세선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추세선. 이 추세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 추세선을 그려야 y절편값하고 기울기값, 그죠? 기울기값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 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데이터들은 주어주는데 이 추세선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추세선을 그린 게 바로 추세선 그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복잡한 건 안 나오고 적어도 이 직선으로 추세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가 됩니다. 바로 최소자승법을 알아야 직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기능까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내가 모른다. 그리고 내 계산기에 설명서는 이미 없어지고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라는 분들은 굳이 계산 문제 준비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냥 서술형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차라리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놈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놈. 이거는 거의 단답형 문제에 출제된 문제인데 서술형 출제됐습니다. 놈하고 SUVA, A 그리고 UV254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요 문제가 바로 TOC 문제입니다. TOC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면 SUVA는 우리 그 자외선 그죠? UVA라고 썼네. UV 254 나노미터 파장이죠. 254 나노미터 파장을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를 했을 때 이 파장을 흡수하는 물질이 있다라는 거죠. 흡수하는 물질이 있다. 그게 바로 얘다라는 거죠. 놈. 요 물질이 바로 UV 254 나노미터 파장을 흡수를 한다. 그래서 얘가 농도가 높다라고 하면 흡광도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UV 254 나노미터 UV 스펙트로메터에다가 집어넣고 분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빛을 조사를 하죠. 그러면은 투과돼서 빛이 나오는데 농도가 높으면 여기서 그만큼 많이 흡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흡수가 된 양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놈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분모 값이 있어야겠죠. 모 중에 많이 흡수가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UVA, 그러니까 UVA죠. 흡광양, 흡수한 양을 TOC 중에 우리가 TOC를 나눠서 보면은 여과지에다 걸는 거예요. 여과지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나온 요 물을 분석을 하면은 DOC라고 하고 이에 건친해 이 고용물 얘를 분석을 하면 PO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OC 중에 흡광도를 보이는 애의 비율이 값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DOC 물질은 놈 말고도 여러 가지 유기물은 다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놈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 DOC 중에 UVA, 254의 비율, 이걸 우리가 SUVA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요 내용인데 답안 작성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건 수질 측정 지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서론 또는 개요 이렇게 써서
배경 필요성 정의, 그죠? 배경 필요성 정의에 대해 쓰면 된다. 자, 정의에 대해 쓴다면 놈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SUVA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UV254에 대한 정의 간단하게 써주고, 또는 여기서 써준다라고 하면 놈에 대한 정의만 쓰고, 그 다음에 SUVA와 UV254 그리고 DOC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측정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우리가 측정하는 이유, 그게 배경이 되는 거죠. 바로 얘네들이 정수장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소독 부산물, 전구 물질이다라는 거죠.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된다. 필요성, 우리가 기존에는 TOC, DOC 측정을 안 해서 놈에 대해서 관리하기 어려웠는데 얘는 측정하면 관리가 된다. 필요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배경 필요성 정의. 이 정도로 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정의는 내렸으니까 측정 방법. 그죠? 그래서 이거 SUVA 254, SUVA 측정 방법하고, 그 다음에 DOC 측정 방법, 또는 TOC라고 상관없고요. 그죠?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 전구 물질이죠. 그죠? 전구 물질. 그죠? 그래서, 놈이 그 전구 물질로의 영향 및 문제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써주고, 그 다음에 관리 방안. 이렇게 해주고, 제거 방안이라든가 이렇게 써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한사항, 결론 및 제한. 이렇게 써도 되고요. 또는 여기다가 만약 여러분들이 쓴다라고 하면은 이 방법도 있지만 정의를 따로 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에서. 왜냐면 사실은 이게 단답형 문제를 묶어서 낸 문제이기 때문에 놈 SU 각각에 대한 정의 해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정의를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전구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더 써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소독 부산물에 대한 내용, 뭐 이 내용 이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써줘도 되고. 자, 어쨌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3페이지 충분히 쓸 수 있을 겁니다. 소독 부산물에 대한 내용, 놈에 대한 내용, TOC에 대한 내용, SUV에 대한 내용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하면 되는 문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하수 처리장 처리수 제2용 시 용수 사용 용도별 수질 기준. 자, 하수 제2용. 자, 하수 제2용에 대한 문제, 요 문제는 핵심 문제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인데. 자, 그 중에 하수 제2용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들 쭉 같이 다 한 번씩 다루는데, 이 문제는 용도별 수질 기준. 자, 8가지 용도가 있죠. 8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8가지 용도별 수질 기준을 다 써라라는 문제죠. 자, 그 수질 기준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용도별 수질 기준을 다 내가 외우고 있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뭐 문제도 아니죠. 이거 얼마나 쓸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하수 제2용 목적부터 해서 하수 제2용 방법, 뭐 이렇게 쭉 나머지 내용 채우면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용도별 수질 기준을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못 외워요, 이거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간단하게 다루죠, 그죠? 용도별 수질 기준이 뭐 몇 개의 항목이 있고, 그죠? 그 중에 농업용수는 뭐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공업용수는 협의해서 정한다. 그죠? 그 수질에 대해서 협의 기준이다. 이 정도로만 다루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쓸 게 없다.
이제 내가 도저히 딴 게 쓸 게 없다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핵심 문제는 점수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서 그 정도 간단하게 쓰고 내용을 채우면 점수가 안 나올 문제고, 만약에 도저히 나중에 쓸 게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그 정도 내용만 언급하고 점수 까먹더라도 나머지 문제에서 좀 점수 올리는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질 기준 다 물어보니까. 자, 다음 세 번째. 도로상 빗물바지 설치 현황. 자, 그리고 문제점. 집수 능력. 자, 이것도 전형적 시설 기준 문제입니다. 시설 기준의 빗물바지. 여기 보면 198쪽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 설치 문제점, 그리고 집수 능력 향상 방향과 다 나와요. 그대로 쓰라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게 채점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빗물바지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거기에 뭐 오물이 쌓여가지고 결국 집수 떨어진다는 거니까 주기적인 준설 청소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설치 위치라든가 뭐 이런 거 맞춰서 설치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쭉 쓰면 되는데, 자, 그 내용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써야 소설 풀어야 뭐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두 페이지 쓸 수 있겠습니까? 그죠? 기껏 써야 한 0.5페이지, 0.7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자, 그 내용 가지고는 답안을 작성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빗물바지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빗물바지의 역할은 빗물 빨리 차집을 해서 빨리 신속하게 배제를 함으로써 도로 침수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데, 거기서 각종 오염 물질들이, 즉 비점 오염원들이 쓸려가지고 하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비점 오염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비점 오염원으로 몰고 가는 거죠. 수질로 몰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비점 오염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LID, 우리 시설 보면은 대체 시설들이 있어요. 그죠? 빗물바지 대체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연형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ID 쪽으로 끌고 가서 이와 같은 LID 시설들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끌고 가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상수 관망에서 발생하는 수격 현상. 그죠? 자, 이송 중에 우리가 이송 부분에서 펌프만 따로 나눠서 봅니다. 항상 펌프만 따로 나눠서 보는데, 그 이유가 펌프 쪽에서도 매번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펌프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 크게 그러니까 이 펌프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게 하나 출제가 되는데, 바로 습격 현상, 공동 현상, 그리고 서징이라든가 근데 이제 주로 얘기하면 습격 현상, 공동 현상이 된다. 자, 습격 현상이 그 중에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습격 현상은 서술형 출제가 된다. 공동 현상은 단답형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이고, 공동 현상하고는 바로 유효 흡입 수도, 이거 묶어가지고 답안 작성해야 되고,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출제가 되는 게 펌프의 형식이라든가 또는 운전점, 특징, 특성 또는 비속도, 특성 나타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얘다. 또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수격 현상도 어떻게 보면 핵심 문제예요. 수업 시간에서 자세히 다루지만 답클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긋지긋하게 풀어보죠. 그죠? 자, 수격 현상을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뭘 그려야 된다? 그죠? 조합수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조합수조 그림 추가해서 반드시 답안 작성해야 되고요. 시설 기준 자, 어디가?
자, 네 번째 문제죠. 자, 그렇게 해서 작성하면 되는 문제고요. 네 번째. 116회 포함해서 총 10회 출제가 됐고, 자, 요것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출제위원회 입장에서 보자라는 거죠. 자, 총평 맨 밑에 보면은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제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 수질과 수원, 정수 처리, 하수 처리, 슬러지, 이송, 펌프 계획. 우리가 구분을 해서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여기서 비중을 맞춰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수원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수원하면 우리가, 취도수 시설부터, 우리 그 지표수의 경우는, 그리고 지하수, 그리고 강변여가, 그리고 집수매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번엔. 자, 슬러지 쪽 2개 나왔죠. 그죠? 한 2개 정도가 1개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단답형이 출제됐고, 펌프입니다. 이송 안에서도 펌프가 하나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서술형으로 하나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출제들도 분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문제고, 자, 5번. 강우시 계획 하수량 산정 방법. 강우시 계획 하수량 산정 방법. 그리고 산정 방법. 그리고 산정식 고려사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계획화 수량 구하는 내용, 요거는 그 강우시 계획화 수량이라는 얘기는 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리식으로 우리가 구하죠. 자, 요 내용은 단골 문제예요. 아주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단골 문제죠. 총 121회 포함해서 27회 출제가 됐죠. 물론 문제 범위는 좀 다양합니다. 문제 내용은 좀 다양한데 그 중에 계획 하수량 산정 방법, 즉 합리식으로 구하는 내용,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고려사항, 그리고 우리가 그 각각의 합리식에 있는 인자들별로 고려사항들 쭉 있죠. 그 내용 쭉 쓰면 되는 거예요. 즉 합리식 하면은 자, 이렇게 쓰죠. 뭐 C 유출 개수에 대한 내용 쫙 써주고, I 강우 강도에 대한 내용 쫙 써주고, A 배수 면적에 대한 내용 쫙 써주고, 그죠? 유출 개수에 대한 문제만 내용만 해도 쓸 내용 많아요, 그죠? 기초 유출 개수, 총괄 유출 개수 뭐 해가지고 쭉 쓸 내용 많고. 자, 그리고 지체 현상, 그죠? 현상 유달 시간 구해가지고 요거 검토하는 내용 쭉 써주고, 그죠? 자, 이 위주로 쭉 써주고, 여기서 예, 예. 예. 자, 계획 하수량은 먼저 이 내용인데 답안을 작성할 때는 계획 하수량에 대한 정의를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계획 하수량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분류식에서는 그냥 이게 계획 하수량이 되는 거죠. 자, 하지만 합류식에서는 강우시와 그죠? 청천시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계획 하수량에 대한 내용은 분류식과 합류식 각각에 대해서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RDII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존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RDII를 반영한 계획 오수량 산정에 대한 내용이 저번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죠? 자, 그 내용을 묻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 계획 하수량을 묻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고려상 해가지고 고려상도 그 내용이 다 들어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획하수 우리가 계획하수량을 구하는 목적은 결국은 우수 배제를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우수 배제를 하는 데 있어서 침수에 대한 대책이죠. 앞서 침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내용들 뒤에다 추가해가지고 쓰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아주 유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 6번째 상수관방에서 수압관리. 자, 수압관리 문제 출제가 됐는데 시설기준 문제죠. 이것도 시설기준 791쪽 이거 참고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총 4번 출제가 됐고 수압에 대한 내용은 조금 그 4번인데 문제는 다 좀 그 다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수 관망에서 우리가 수압 관리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즉 수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최소 동수압 1.5kg, 그죠? 이걸 확보를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 이유는 직결구수를 하기 위해서, 그죠? 직결구수를 하기 위해서 1.5kg를 우리가 수압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자, 수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압을 더 높이면 높일수록 좋지만 그만큼 누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누수를 고려해서 누수율을 고려해서 수압 관리를 하는데, 수압과 누수율 줄이기 위한 수압 관리 방안이 있죠, 그죠? 이수율에 있는데요. 그 내용 추가해가지고 같이 답안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즉 직결구수하고 유수율에 있는 내용 좀 포함해서 쭉 쓰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4번, 4교시까지 쭉 살펴봤는데 4교시의 유형을 보면 1번 문제가 논 문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였어요. 사실은 단답형 문제가 이런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고, 나머지 핵심 문제들 쭉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것도 5번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네 문제를 골라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일단 문제 유형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하고 조금 다른 정수 하수 처리 쪽은 많이 출제가 안 되고 계획 쪽, 이성 쪽이 좀 출제가 많이 된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1교시가 조금 어려웠고 2교시에서 4교시는 뭐 정규 수업하고 답글에서 다룬 내용 위주로만 해도 네 문제 골라 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시험이고요. 1교시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기회입니다. 1교시 어려우면 2교시 때 1교시 끝나고 가방 싸들고 나가는 사람 많죠. 그만큼 경쟁자가 준다는 얘기니까. 없었나요? 가방 싸들고 나가는 사람? 예? 한 명 있었어요? 예. 아니, 나가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경쟁자 주니까, 그죠? 예. 그러면 남들한테 다 어려웠다는 얘기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버텼다. 요즘 주식 버티는 전문 용어 존버라고 하는데 어쨌든 버텨가지고 답안 작성했다. 그러면 기회가 오는 겁니다. 2, 3, 4교시 잘 쓰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우리 답안 발표일을 기대하면서 머리 이렇게 잘려주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하지만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좀 기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수업 과정을 교시로 나누기보다도 교시로 나누면 1, 2, 3교시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일정은 제가 그 자료실에 올려놨으니 강의 일정 참고하시면 되고, 먼저 1교시의 핵심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핵심 내용. 자, 예를 들어 수질을 우리가 다룬다. 오늘은 수질을 다룬다라고 하면 수질에서 주요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의 핵심 내용들은 어떤 거고, 그리고 출제는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제가 쭉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모의 시험을 봅니다. 100분. 자, 100분 동안 모의 시험을 보는데 제가 문제는 단답형하고 서술형 섞어서 드릴 수도 있고 단답형만 드릴 수도 있고 서술형만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100분에 맞춰서 단답형이면은 10분에 한 문제.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서술형하고 묶어서 낸다라고 하면 서술형 2개면은 50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 단답형 5문제. 이런 형태로 섞어서든 단답형 서술형에서 100분 여러분들 쓸 수 있게끔 문제를 드리고 골라서 쓰지는 않아요. 그 대신 골라서 쓰게 되면은 너무 또 그 다음에 해설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드릴 텐데 그걸 한번 풀어보십시오. 쭉 풀고 그 다음에 다음 3교시에서는 해설 이와 같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9주간 수질부터 개혁까지 쭉 다룰 텐데 내 처음 시험 보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시험을 모의 시험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시험 때는 기존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고 그 시간 관리까지 하면서 풀 수 있는 데까지 쭉 풀어보시고 처음 시험 보신 분들은 오픈북으로 해도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보면서 쭉 써도 됩니다. 물론 이제 보면서 쓰면은 모든 문제 다 풀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풀고 싶은 또는 이 문제는 좀 애매하다. 한번 풀어보고 싶다. 또는 이 문제 너무 당연하고 얼마든지 내가 준비하는데 풀 수 있다. 그런 문제 제끼고.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싶은 문제 위주로 풀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해설 때 제가 어떻게 해설을 하는지 들어보고 내가 이 부분을 간과했구나 또는 이 부분은 내가 다른 내용을 생각했구나 이런 게 보일 겁니다. 자,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막 열심히 시계 시험 보면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답클 이런 것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답안 클리닉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문제씩 여러분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매번 체크해드리고 있고, 그죠? 이거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해도 돼요. 그죠? 이런 걸 여러분들 이용해도 되는데 지금 한 몇 문제 풀어보셨죠? 100문제 넘게 풀지 않았나요? 예? 늦게 시작하셨나? 기존에 그 다클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 푸신 분들은 100문제 이상 푼 분도 있고 한데 얼마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문제의 의도 파악입니다. 자, 문제의 의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보면은 실수하거나 또는 점수 안 나온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문제 의도 파악이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 의도 파악하는 그 위주로 그 수업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답안을 대제목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료가 다 있지만 그걸 가지고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구성 문제 답안 구성 위주로 그 수업을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60분이고 이게 100분이고 이 해설이 60분인데 60분이 좀 짧긴 합니다만 좀 다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문제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은 전부 다 다음 시험의 예상 문제입니다. 9주간 다루는 문제가 전부 다 예상 문제고 실제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돌아가셔서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
수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규반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수업으로 해서 실전 위주로 이렇게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처음 수업 듣는 분들은 동영상 강의를 제공을 하죠. 정규반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니까 그거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정규반 들으신 분들은 정규반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이거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수업은 그렇게 나가고요. 자, 그 교재. 그럼 교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강의 노트, 강의 노트가 있죠. 강의 노트,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강의 노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본서라고 해서 이렇게 두 권으로 쪼개지는 책이 있죠, 그죠? 사실과 갖고 계신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가방에 있나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침으로 쓰기에는 너무 두꺼워졌어요, 이제는. 예전에도 목침으로 썼는데. 그거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그거 배구자면 참 기분 좋았는데, 이제는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자, 그 책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기출문제 핵심 문제 실전 연습 자료집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핵심 문제 실전 연습 자료집. 자료집이라는 거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거 빼고, 거기서 구하기 좀 어려운 자료들을 좀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 자료라든가 또는 학회에서 이제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모아놓은 거를 재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의 노트 여러분들 보시면은 비저 모형원 한번 펴보시겠어요? 비저 모형원. 거기 맨 뒤에 보면은 참고 문헌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죠? 참고 문헌. 몇 페이지인가요, 여기에? 31페이지. 그거 펴보시면은 거기에 참고 문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예, 참고 문헌 있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될, 비저 모형과 관련돼서 읽어봐야 될 참고 문헌들 제가 쭉 정리했는데, 거기 별표가 있죠, 별표. 그죠? 별표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여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저 모형만이 아니라 좀 핵심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 참 모아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은 여러분 답안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서 말고, 답안 이렇게 작성한 걸 이렇게 실제 손으로 쓴 걸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가 있죠, 그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제목도 기억이 안 나네. 그거는 안 사셔도 돼요. 그건 사지 마세요. 너무 자료가 오래된 거라서 그거는 사지 마시고, 학원에는 비치가 돼 있는데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답안 클린징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답안 클린징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강의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 설명드렸고, 자, 앞으로 이제 9주, 앞으로 10주? 10주 정도 남았는데, 그죠? 시험 때까지 그 정도 남았는데, 자, 여러분들이 10주 과정, 그 이후,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 마찬가지인데, 강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은 처음 시도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요번은 이제, 좀,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다시 더, 그때 가서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자, 정규반이 있죠, 그죠? 정규반. 자, 정규반. 이게 어떻게 보면 중급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급에 정규반이 있고, 그 다음, 초급반이 있습니다. 초급반. 초급반에는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죠. 용어 정의. 자, 용어 정의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고급반 있습니다. 고급반, 실전 스킬업. 이렇게 크게 우리 전체 수업 과정을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용어 정의반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냐면 기존에 토목하시던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용어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하수도는 토목에 다루지 않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 용어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접근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용어 정의반 해가지고 용어 정의 위주로 쭉 정리를 해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은 바로 이렇게 수업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전 스킬업이라고 있는데, 자, 실전 스킬업은 어느 정도 시험 보신 분들 중에 보면은 50점 중후반대가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중후반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그 다음 시험 봐도 고 점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봐도 고 점수 나와요. 운이 없어서 이 점수가 나왔구나. 58점, 59점, 운이 없어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그대로 준비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시험 보면 또 고 점수 나옵니다. 그분들은 그 점수가 거기까지밖에 나오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운이 나빠서 운이 안 좋아서 이번에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준비하는 걸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고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죠. 또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져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플러스 5점을 올리는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정규반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걸쳐서 있는 게 바로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한 강의가 또 있어요. 한 3주 과정으로 있는데 답안 작성 요령. 자, 답안 작성 요령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문제들을 지금 수질부터 쭉 계획까지 있죠. 그죠? 전체를 단답형, 서술형으로 전부 다 유형별로 쭉 구분을 해놓고 그 유형별로 대제목을 어떻게 잡는지, 대제목 잡는 요령, 그리고 그 대제목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워 넣는지, 그리고 이 답안을 1교시는 1페이지, 2, 3, 4교시는 3페이지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그 답클리라든가 이런 거 해보면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 한 페이지 중에 한 3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쭉 씁니다. 점수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1교시인 경우에는 적어도 0.3에서 0.5페이지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전체 그 정도 30% 정도는 페이지를 할애해야 된다는 거죠. 서술형에서는 0.7페이지 정도는 할애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써야 되는데 한 2-3줄 적어놓고 나머지 내용으로 페이지 채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답안을 배분하는 요령 이런 것부터, 그리고 도표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키워드 활용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다루고요. 여기는 좀 더 거기서 그 핵심 문제 위주로 해서 점수 올리는 방법 이런 걸 다루고,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번 수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고급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실전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 더 보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춰서 수업을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기반이 제일 중요하고, 그죠? 자, 여기다 추가로 아까부터 얘기했던 게 바로 답안 클리닉입니다. 자, 요거는 밴드라는 어플이 있죠, 그죠? 밴드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매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답형은 2문제, 서술형은 1문제, 문제를 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답안을 작성을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는 이 과정을 6개월을 한 사이클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6개월 한 사이클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쭉 풀어보면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도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죠? 한 번 문제 푸는데 한두 시간 걸리죠, 그죠? 이게 쌓이면 6개월 쌓이면 웬만한 예상 문제는 다 풀어봅니다. 다 들어와요, 이 안에. 자, 그래서 이 답안 클리닉이라는 과정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어차피 합격자 다 나오니까요. 그리고 들어오면 기존의 합격자들이 써놓은 모범 답안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몇 년간의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쭉 뒤져보면은 아, 이 문제 답안 좋은데 이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전체 이 상어수도 과정에 대한 내용 쭉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 수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4회 문제 전체에 대한 총평을 다뤘는데 문제 총평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 수업 앞으로 나갈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궁금한 거 있지 않나요? 문제에 대해서? 없어요? 잘 보신 분이나 아니면 아예 못 보신 분이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죠?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업하면서 쉬는 시간에 시간 날 때마다 물어보시고, 또 하나 안내를 드리면 기존에 우리 수업 들으신 수강생분들 수강생 밴드 모임이 있습니다. 밴드. 자,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서 기존에 수강하셨던 분들, 그중에 합격자분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보 교류라든가 이제 궁금한 것들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이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맞는 분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같이 스터디를 만들어서 스터디에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다음 시험에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보다 지금 동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몇 배 더 많은데 한 분들이 다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업 끝나고. 근데 수업을 들을 때는 어찌됐든 일요일마다 나가서 막 공부를 하니까 뭐 숙제도 많고 뭐 진도 나갔던 거 다시 복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든 공부를 합니다. 일 제치고라도 공부를 하는데 수업 다 끝나고 나서부터는 자기 관리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일부터 먼저 손에 잡히지 공부부터 매일 꾸준히 조금씩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시험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반짝 공부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계속 가는 겁니다. 시험 여러 번 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이후에 수업 이후에도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려면은 스터디 모임을 가져서 스터디 안에서 서로 견제를 하는 거죠. 숙제도 내고 뭐 다음 모임까지 뭘 해와라 뭐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 관리가 되는 거죠. 꾸준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힘들어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 힘들어져가지고 이제 그 스터디 모임도 사이버 공간 안에서 상에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이제 언제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 들어오셔서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한번 스터디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다 초대를 해드립니다. 초대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 연락처는 학원에 자,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연락 주실 때는 성함 좀 알려주시고, 그죠? 초대해 주세요 하면 누군지 모르니까 예, 성함하고 알려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1차 합격하신 분들, 1차 여기서 합격하신 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합격자들 모임이 있습니다. 합격자 밴드가 있는데 이쪽으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연락 주시면 이쪽 초대를 해드리는데 여기서는 면접 준비, 2차 시험 면접 준비를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기존의 합격자들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면접 시험 문제도 다 여기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모범 답안 이런 것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로 오시면 여기서 또 면접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걸 떠나서 합격자 그 모임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한 70분이 넘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하수도 기술사로 한 70명 이상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이쪽 들어오면은 정보 교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124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